안녕하세요. 저는 귀인을 만나 수렁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구한 50대 남자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사람이라고 하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그런 못된 인간이 제 주변에 있었다니, 그것도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뻔뻔하게 낯짝을 들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청 공무원이시긴 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 빚이 많아 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런 와중 제가 공부에 재능을 보이자 부모님은 집안 재산을 다 끌어와 제 학비와 생활비에 보태셨죠. 아들, 엄마가 도시락 2개 싸서 넣었거든. 이따 저녁에 야자할 때 굶지 말고 도시락 먹어. 우리 아들이 공부한다는데 엄마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한 덕분에 전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장한 내 아들이 의대생이라니. 엄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특한 녀석, 네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이게 다 엄마 아빠가 절 응원해 주시고 마음껏 공부하라고 지원해 주셨어요. 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그때 전 의대에만 들어가면 부모님의 고생도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비싼 의대 등록금과 제 생활비 대느라 부모님은 여전히 중노동에 시달리셨거든요. 전 의대에 가서도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 흔한 연애도 데이트도 뒤로 밀어둔 채 무조건 한 번의 의사고시에 합격할 생각뿐이었죠. 어렵게 의사면을 취득한 뒤에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아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새벽에 응급호출이 울리면 졸린 눈을 비비며 뛰어나가고 수술이 길어지면 밥 한 끼도 못 먹고 하루를 꼬박 굶기가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새 30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전 마음이 잘 맞는 동료들과 의료봉사를 나가곤 했어요.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 아주 가끔이었지만 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봉사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평소에 드시는 약은 없으시고요? 그날도 시간을 쪼개 봉사를 나갔는데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 저 멀리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에 질끈 묶고 비록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 여자는 의료진은 아니었지만 저만큼 바쁘게 봉사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무척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봉사에 따라 나온 지 몇 번 안 됐어요. 수고는 의료진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직장 내에 사내 봉사 단체가 있는데 가끔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정말 놀라웠던 건 당연히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저보다 3살 연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봉사활동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어느 날 전 용기를 내 제 마음을 고백했답니다. 정희 씨, 사실 제 마음에 정희 씨를 담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매일 정희 씨가 보고 싶고 정희 씨 얼굴만 생각나서 일에 영 집중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젠 도저히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 의사고시를 치를 때보다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결단이 통했는지 정희 씨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전 계속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바쁜 하루 중에도 여자친구와 잠깐 통화라고 30분이라도 얼굴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늘 병원에 박혀있는 절 이해해줬고 기다려주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해. 이따 새벽에 급한 수술이 잡혀서 오늘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미안해.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 차라리 빨리 결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여자친구를 기다리게 하기 싫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저의 결혼을 환영해 주셨고 마침내 전 착하고 순수했던 그녀와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얘들아, 아빠 출근하시는데 인사드려야지.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드려.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근데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전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 둘까지 낳으며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을 꾸려갔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낳은 뒤 직장을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도맡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살다 보니 늘 어려 보이던 아내 얼굴에도 제법 세월이 묻어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늘 당신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우리 나이도 나이다 보니 전보단 여유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싶어. 그때 제 나이가 벌써 50을 앞두고 있었는데 슬슬 개원을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밤샘 당직하고 응급실 뛰고 수술방을 들락날락하며 살아오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점점 한계가 느껴졌거든요. 우리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당신도 이제 편하게 진료만 보면 좋잖아.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개원하면 어떨까? 저도 아내 말처럼 대도시에 나가 돈도 좀 벌고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아볼까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제 발길을 잡은 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었어요. 형서가 요즘 네 아버지가 밤새 기침하느라 잠을 못 잔다. 네가 한번 내려와서 봐주면 좋을 텐데 요즘도 많이 바쁘지? 그 당시 여든이 가까워지신 부모님은 고향에 내려가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연세가 연세이신지라 하루가 다르게 병치레도 많아지고 예전처럼 건강하신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기침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부모님은 평생 제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사셨는데 자식이란 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평생 남의 병만 고치느라 정작 내 부모님 아프신 것도 몰랐던 못난 아들이 된 것 같았죠. 혹시 이러다 의사인 제가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우리 고향에 내려가 살면 어떨까? 거기서 개원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우리 부모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내가 모시고 살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가까이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시골에 살면 불편한 것도 많겠지만 거기서 편안히 진료도 보고 지역 어르신들도 도우면 좋겠다 싶어. 뭐? 그 시골에다 병원을 차리겠다고? 아우, 난 내키지 않는데. 당신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야. 이제 50대라고. 시골에서 자리 잡았다가 언제 도시로 올라올 건데. 애들 학교 문제는 어떻고. 하지만 나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전 아내를 설득하느라 엄청 애를 먹었네요. 첫째 녀석도 이제 대학 가고 둘째도 곧 대학 갈 텐데 우린 우리 생각만 하자고. 당신도 나이 들면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 신경 쓸 일 없게 할게. 아, 그건 이 다음에 80 먹어서 얘기였지. 아우, 진짜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아내를 계속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의견을 따라주었고
저흰 짐을 싸서 제 고향 남쪽 끝자락의 작은 군 소재지 읍내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때 아이들은 학교 문제가 애매하게 남아서 작은 자취방을 얻어 두 녀석이 같이 지내게 했습니다. 애들은 자취라라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희 걱정 마시고 할머님,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 엄청 깔끔한 편인 거 아시죠? 청소고 밥이고 문제 없다니까요. 저도 형 말 잘 들을게요. 어차피 내후년에 저도 대학생 되잖아요. 아유, 사내 놈들 둘이 어떻게 살지 눈에 훤하다, 훤해.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말고 엄마가 반찬 계속 보낼 테니까 집밥 먹어. 알겠지? 아낸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지 시골행이 영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전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읍내 사거리에 있는 낡은 병원을 얻어 나름 신식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진료 장비도 하나하나 직접 살피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개원 첫날이 됐고 저희 아버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나오셨어요. 아버지,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날 따뜻해지면 오셔도 되는데. 아들이 개원한다는데 당연히 나와봐야지. 내가 이미 동네에도 다 얘기해뒀어. 우리 마을 이장님이 플랜카드도 걸어주신다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 부모님은 시골병원이지만 그래도 병원장인 게 자랑스러우셨는지 무척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심지어 동네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을 붙잡고 저희 병원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저기 사거리에 가면 멋들어진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아들 병원이요. 우리 아들이 큰 대학병원에 있다가 온 용한 의사라니까. 그니까 어디 아프면 우리 아들 병원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 단박에 고쳐줄걸. 여든의 연세에도 여전히 자식 자랑에 신나신 부모님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고향에 내려온 게 정말 잘했다 싶었죠. 제 결정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고맙기도 했고요. 시골 생활 해보니까 어때? 그래도 불편한 게 많지?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전보단 여유가 생겼으니까 당신도 이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사고. 이제야 내 남편이 의사인 걸 실감하겠네. 당신 그 말 후회하면 안 된다. 아낸 제 말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괜히 너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사실 전 결혼하고 부모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살았기에 이제와 아내를 시집살이를 시킬 마음도 없었고 부모님도 저희가 고향에 내려오긴 했지만 전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면 어떨까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계속 시큰둥해 보이더라고요. 여긴 젊은 사람도 없고 식당이라고 있어봤자 죄다 어르신들밖에 없잖아. 당신도 읍내에 있는 카페 상태 봤지? 아휴, 얼마나 촌스럽던지. 글쎄 커피 마실 맛이 안 나더라니까. 아내 말처럼 저희 고향은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참 힘든 동네였습니다. 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도 대부분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셨고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 자식놈들은 서울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놈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늘 저에게 의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이라곤 몇 군데 있지도 않고 그나마도 50줄인 제가 제일 젊은 의사였거든요. 오랫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시골 의사가 되니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개원 초기부터 출석 도장 찍듯 매번 병원에 오시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할머님, 왜 또 오셨어요? 저번에 약 지어드린 것도 아직 남았을 텐데요. 어디가 또 불편하세요? 아유, 이번엔 배가 아파 죽겠어요. 여기 옆구리도 막 쑤시고, 소화도 잘 안 된다니까요. 할머님은 매번 다른 곳이 아프다며
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찰도 해보고 차라리 소견서 써드릴 테니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 계속 저희 병원에 나오셨죠.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 또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다, 또 어느 날은 무릎이 아프다며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셨답니다. 전 할머님을 이대로 두어도 되나 슬슬 걱정이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유, 저 할머니 또 오셨네. 할머니, 또 약지어다 식구들 먹이려고 그러죠? 약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한 소리 말어. 그나도 진료실 밖이 소란스럽길래 평소에 잘 아시던 분들이 오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65세 이상이라 진료비가 저렴한 할머님이 온 가족의 약을 대신 처방받아 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가족들이 아픈 곳을 대신 말하고 약을 지어다 할아버지도 먹이고 아들도 먹이고 손자 며느리까지 약을 먹였답니다. 전 정말 황당하면서도 큰일이다 싶어 할머니께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할머님, 이러시면 안 되세요. 증상 있는 분이 직접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야죠. 사람마다 증상도 다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먹는 약도 다른데 이렇게 대신 받아가시면 정확한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약을 잘못 먹고 더 큰 탈이 날 수도 있고요. 전 이제 할머님이 아프신 거 아니면 진료 못 해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약값이 한두 푼이어야죠.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 지어 먹고 많이들 괜찮아졌는데 선생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전 여전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시는 할머님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며 거의 혼내다시피 하고 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당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수액을 맞던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져 병원이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네요. 급하게 서류를 뒤져 댁으로 전화를 해보니 글쎄 밥 매러 가야 한다며 혼자 바늘을 뽑고 나가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액 중간에 그렇게 나가시면 더 위험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이 밖에도 진료비 대신 감자 한 봉지 주신다든가 진료를 잘 봐줘서 고맙다고 살아있는 닭을 주신 어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가끔 제 병원에 종종 오시는 젊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중 여러 명이 기억에 남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읍내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는 임성수 씨였어요. 그 당시 시골에 있는 중년 남자 중 대다수가 홍기가 꽉 차도록 결혼을 못해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수 씨도 그런 경우였는데 베트남에서 온 착한 아내를 만나 아이를 셋이나 둔 가장이었죠. 종종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온 식구가 손을 잡고 저희 병원에 오곤 했었고요. 제게 성수 씨가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성수 씨 가족들과 얽힌 에피소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성수 씨 아내분이 감기균이 있다며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약만 며칠 먹으면 나을 정도라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서였는지 갑자기 제 배에서 요란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있죠. 전 너무 민망한 나머지 괜히 헛기침을 얼버무렸죠. 성수 씨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처방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까요? 저 선생님, 아직 식사도 안 하고 진료보고 계시죠? 제 아내가 베트남 사람이라 쌀국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거 불지 않게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가져왔으니까 맛 좀 보세요. 아니 글쎄 제가 점심을 거를까봐 쌀국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마침 엄청 시장하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기쁘게 도시락 가방을 받자 성수 씨와 아내분은 무척 해맑게 웃으셨어요. 시골 분들 대부분이 참 따뜻하시지만 그때처럼 감동받은 적도 처음인 것 같네요.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에 시골 버스를 운전할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인성이 좋은 환자구나 생각하며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진료를 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진료실로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성수 씨와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녀석이 제 큰아들인데 요 며칠 계속 열이 나고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제가 어디 좀 볼까요? 열이 계속 나고 두통도 있나요? 기침은요? 처음에 전 열감기라고 판단하고 약을 처방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전보다 얼굴도 창백하고 물어보니까 숨이 차고 복통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요즘 들어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진 않았나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코피가 한번 났었는데 그게 한참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 순간 전 더는 단순 감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자분,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대학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속여서 써드릴 테니까 바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예? 큰 병원이요? 제 아들놈 어디가 많이 심각합니까? 그냥 성장기라 잔병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요. 성수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가 써드린 소견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병원에 다시 성수 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저희 아들놈이 소아암이랍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백혈병이라던데 아직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을까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 마음마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병원에 가서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그 아이와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가족들이 잘 버텨줘야 환자도 끝까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명함이니까 밤낮 가리지 말고 급한 상황이 오면 병원으로 바로 오세요. 저희 지역이 너무 시골이라 아마 큰 병원까지 수시로 다니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성수 씨 혼자 버스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아이 병원비까지 부담하기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작긴 하지만 일상생활 하시다가 수액을 맞아야 한다던가 피검사를 하셔야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병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셨다면 그냥 약국에서 약이나 타먹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이후에 성수 씨는 병원비를 벌러 인근 도시까지 나가 투잡을 뛰고 아내분은 매번 큰 병원까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그러다 정말 속상하게도 대출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간 환자라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건너 아버님 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에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성수 씨는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뒤로도 병원에서든 길에서든 성수 씨와 그 가족들을 만나면 항상 응원의 말을 전했답니다. 요즘도 치료 잘 받고 계시죠? 항상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꼭 나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관리 계속 신경 쓰셔야 하고요. 부모님이 힘을 내야 아이도 힘을 냅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 아이 상태가 계속 좋았다 나빴다니까 자꾸 불안한 마음만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늘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선생님 같은 분은 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또 10개월쯤 지났을까요? 그 무렵엔 성수 씨도 그 가족들도 잘 보이지 않아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오랜만에 병원에 성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성수 씨 몸이 너무 안 좋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자꾸 속이 쓰려요. 아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글쎄 어젠 피까지 토했다니까요. 저 무슨 큰 병은 아니겠죠? 제발 큰 문제는 아니어야 하는데 저까지 아프면 제 식구들은 어떡합니까? 전 증상을 듣자마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큰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병원에선 해드릴 게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그런데도 성수 씨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이 통증만 없어도 일은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 진통제 좀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입니다. 제가 절대 일을 쉬면 안 돼요. 이봐요, 임성수 씨. 제가 하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선 큰 병인지 아닌지 정말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임성수 씨가 잘못되기로 하면 그땐 남은 가족들 어쩌시려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제발 한 번만 제 말 따라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계속 피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성수신 그러면서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40대 젊은 가장의 어깨에 너무나 많은 짐이 올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성수씨 손을 잡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일단 큰 병원 가서 우리 검사부터 받아봅시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제가 성수씨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성수씨는 결국 큰아이 때처럼 제게 소견서를 받아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정말 무심하시지. 제발 별일이 아니길 바라는 제 염원에도 불구하고 성수씨는 위암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큰아이도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버지마저 위암으로 투병하게 생겼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전 성수씨가 행여나 치료를 포기할까봐 병원으로 불러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임성수 씨,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버님처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네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해서 생계비와 수술비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보건소랑 군청에 제가 다 알아봐 둘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부터 받으세요. 전 자꾸 삶의 의지를 내려두려던 성수실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 성수씨 집을 찾아갔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낡은 시골집은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었고 벽지에 핀 곰팡이가 암 환자가 둘이나 있는 집이라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성수씨, 집에 계세요? 제가 쌀이랑 고기 생필품 좀 사왔어요. 어머님 혼자 병간호하기 힘드시죠? 제가 일손 좀 거둘게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휴, 정말 부끄럽습니다. 손님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런지라 정말 죄송합니다. 저 죄송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물건들부터 좀 정리하고 평소에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보고 가야겠어요. 저 오늘 의사로서 여기 온 겁니다. 성수 씨 집은 더 살펴보나 마나 궁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전 성수 씨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아버님과 큰아이 치료받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나 애들 교육비를 제가 돕겠습니다. 뭐 병원비 모자란 것도 제가 댈 테니까 아버님은 제발 살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마음 강하게 다잡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저 반드시 살겠습니다. 반드시 몹쓸병 이겨내고 선생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성수 씨는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냈습니다. 제가 드린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전이 모든 일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죠. 그러면서 아내도 함께 가슴 아파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요? 아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선사업가야? 그동안 진료비 안 받은 걸로 부족해 생활비랑 병원비를 돕겠다고? 아니, 당신이 시골에 무슨 선교활동이라도 하러 온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당신 같은 의사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왜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차? 당신 때문에 나까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난 언제 의사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냐고. 아내가 시골 생활을 싫어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큰 마트도 없고 쇼핑할 것도 하나 없는 시골 생활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갑자기 시골 생활이 너무 재밌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적응이 좀 됐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짜증을 내니까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그때가 제가 고향에 내려온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전 성수 씨 가족을 돕는 걸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런 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기라도 했는지 성수 씨 큰아이는 씩씩하게 병마와 싸웠어요. 그리고 성수 씨도 계속 일을 병행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마음을 수시로 다잡더라고요. 100번 생각해봐도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가족들도 책임지고 제 큰아이 병도 이겨낼 수 있게 든든히 버텨줘야죠. 저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세상 어떤 병도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성수 씨는 하실 수 있어요. 큰아이도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면서요. 이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 정말로 성수 씨 큰아이는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될 정도로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성수 씨가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 곁을 지키며 챙긴 덕분이기도 했고요. 병이 호전된 이후 다시 학교도 나가고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어떤 날은 성수 씨 손을 잡고 제 병원에 와서 고사리 손으로 적은 편지를 주고 가기도 했고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다음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빠도 치료해주고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제야 두 부자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조금 거친 듯해 저도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큰아가 일상을 되찾아서인지 성수 씨의 치료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전처럼 친절하고 웃음 많은 버스 기사님으로 활약했어요. 어르신들 짐도 직접 들어드리고 때론 정거장을 조금 지나치더라도 어르신들이 버스에 타기 쉽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저와 아내까지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요. 근데 속상하게도 아내는 그런 시골집에서 뭘 먹냐며 싫다고 하길래 슬쩍 둘러대고 결국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 혼자 성수 씨 집에 가서 근사한 저녁 식사도 대접받고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도 받았네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도 사탕 먹어도 돼요? 몸에 나쁘다고 아빠가 못 먹게 하는데 제가 제일 아끼는 거라 꼭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거든요. 어디 보자.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탕을 날 준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 사실 선생님도 사탕 좋아하거든. 고맙게도 성수 씨 아이들이 절 무척 좋아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희 아들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성수 씨와 전 너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 성수 씨와 단둘이 밖에서 만난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 성수 씨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병원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예,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수 씨가 평소와 다르게 제 얼굴을 보고 뭔가 말하길 망설이더라고요. 계속 몸을 들썩들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디가 또 안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그동안 선생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은혜를 갚는 행동일지 선생님 오히려 곤란하게 할지 알 수 없어서 자꾸 망설여집니다. 대체 무슨 말인데 그러세요? 뭐든 괜찮으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전 곧이어 성수 씨가 꺼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 성수 씨에게 화를 낼 뻔했어요. 저 선생님, 혹시 요즘 사모님하고 사인 괜찮으세요? 예? 저희 아내하고요? 아유, 그럼요. 사이가 뭐 안 좋을 게 있겠습니까? 애들도 서울에서 다 대학 다니고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저희 항상 똑같지요. 근데 제 아내는 왜 물으세요?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절대 사모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전 성수 씨 말을 듣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성수 씨는 결심한 듯 제게 계속 엄청난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 사모님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남편분을 두고 대체 왜... 어째서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까? 뭐 직접 보시기라도 했어요? 선생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읍내 가장 큰 카페 아시죠? 그 카페가 사실 제 학교 친구가 하는 매장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라 서로 못할 말이 없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몸이 아파서 한동안 친구를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신이 났는지 사실 자기가 요즘 돈 많은 유부녀랑 만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성수 씨는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이 난 그 상간남이 제 아내 이야기를 꺼내며 이런 시골에 돈 많은 여자가 굴러들어왔다며 자랑을 했답니다. 성수 씨는 당연히 어떻게 유부녀를 만날 수 있냐며 펄쩍 뛰었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가관이었다네요. 야,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 여자 남편이 저 읍내 사거리에 생긴 병원 있지? 거기 병원장이래. 그래서 지금 병원장 몰래 둘이 맨날 만나고 있다니까. 아주 스릴이 넘쳐 짜릿해. 이 맛에 바람 피우나? 너 제정신이야? 당장 관두지 못해?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 건드려? 그것도 그 훌륭하신 선생님 와이프를. 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그 선생님 우리 마을 어르신들도 다 살펴봐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데도 앞장서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해를 끼친 일이면 나 그냥 두고 못 봐. 뭐야? 왜 네가 난리야? 그 여자도 나한테 완전 푹 빠져서 난리야. 데이트 비용도 그 여자가 다 내고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준다니까. 나도 이혼하고 심심하던 차인데 이 기회에 나도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고. 의사 삼으면 돈이 얼마나 많겠냐? 성수신 결국 그 친구와 대판 싸움이 났고 의절까지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한동안 혼자 끙끙 앓다 결국 제게 털어놓은 거였죠. 제가 아무리 헤어지라고 말리고 화를 내도 무슨 상관이냐며 도리어 절 이상한 놈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부디 제 결정이 선생님께 해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전 성수 씨가 돌아간 이후로도 한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성수 씨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마음이 계속 절 괴롭게 하더라고요. 전 결국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내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흥신소에 의뢰를 맡기고도
제발 성수 씨가 뭔가 착각한 거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수 씨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더라고요. 그 상간남 이름이 김동현이었는데 아낸 근처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뻔뻔하게도 그놈 차를 타고 드라이브까지 즐겼더라고요. 저에겐 처가에 가겠다고 했던 날도 사실은 그놈을 옆에 끼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종일 환자를 진료해서 번 돈이 사실은 그 상간남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전 확실한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 티도 못 내고 혼자 가슴을 내려치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때문에 이런 시골에 오게 됐다고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거야? 나 함께한 20년도 넘는 세월을 배신하고 우리 애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이랬어야 했어? 아는 제 속 타는 마음도 모르고 계속 그놈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귀향한 이후로 늘 외롭다, 심심하다 노래 부르더니 그 외로움을 추잡한 욕망으로 채우고 있었겠죠. 아내가 얼마나 절 바보를 알았는지 집에서 아예 그놈과 통화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방문만 닫으면 제가 못 들을 줄 알았나 봅니다. 이제까지 저 몰래 어떤 짓거리를 하든 제가 몰랐기 때문이겠죠. 내일 당신 카페로 갈까? 어차피 내 남편은 몰라. 병원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무슨 자선사과라도 되기로 작정했는지 남들한테 퍼주기 바쁘다니까. 아무튼 내가 내일 2시까지 갈게. 내일 봐, 동현 씨. 그놈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아는 애교까지 부리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도 그날을 결전의 날로 생각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2시가 되었어요. 저는 그 상간남 카페라는 곳으로 찾아갔죠. 떨리는 제 마음과 다르게 아내와 상간남은 아예 창가 자리에 앉아 시시덕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두 연놈은 제가 바로 앞으로 다가갈 때까지 모르고 있더군요. 전 그 두 사람 앞에 있던 아이스 커피를 그대로 상간남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아유, 이거 뭐야?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절 알아보곤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를 어떻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내가 다 해명할게. 해명을 하겠다고? 대체 뭘? 나 다 알고 왔어. 당신이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바람났다는 거 다 알고 왔다고. 근데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제 고함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러자 그 동현이란 놈은 대충 상황 파악이 됐는지 곳에 쥐새끼처럼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당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어? 어떻게 당신 날 배신하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준 돈이랑 카드로 저놈 뒷바라지를 하고 있던 거야?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저 사람은 그냥 친한 동생이야. 그저 시골 생활이 너무 적적해서 친구 삼아 잠깐 어울려 논 것뿐이야.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변명뿐인 아내 얼굴에 그동안 모아온 증거 사진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더는 변명할 말도 없는지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그 이후 전 두 말 없이 집으로 달려가 아내의 짐을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아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 시골에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나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까지 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친정도 별 볼 일 없고 나 의지할 데도 없다는 거. 더는 너 같은 여자랑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책임져. 앞으로 또 마음이 적적해질 때마다 다른 남자 찾아 나설 거 아니야, 당신. 그 이후 전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남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좁디 좁은 시골 바닥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상간남은 의사 사모랑 바람난 놈이라고 낙인이 찍혀 결국 카페 문까지 닫게 되었어요. 전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연에도 적을까 말까 고민했던 일이 있네요. 그건 바로
제가 결혼 이후 쭉 장인 장모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전 그 생활비도 단박에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바로 장인어른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위, 잘 지내고 있나? 시골로 내려간 이후론 얼굴 보기도 어렵구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이, 자네가 여태까지 용돈 보내는 걸 한 번도 밀리지가 않았는데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어서 말이야. 장인어른,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 터는 생활비 못 드립니다. 이제까지 의사 사이 뒀다고 좋아하셨죠? 그것도 이제 끝이네요. 장인어른 그 잘난 따님이 바람이 났거든요. 생활비 필요하시면 그 상가남한테 연락해 보시던가요. 뭐 연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요. 뭐라고? 내 딸이 뭘 했다고? 자네 지금 그 말이 사실인가? 아내 꼴에 창피했는지 친정엔 알리지도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모든 악행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죠. 저희 집에서 쫓겨나 친정에 숨어있던 아는 처가 식구들에게도 쫓겨나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답니다. 결혼한 이후로 안락하게만 살던 아내가 50이 넘어 다시 생계 걱정을 하게 생겼으니 이것도 벌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내의 몰락이 통쾌하지만은 않은 이유도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이들 때문이었죠.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아이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었거든요. 전 아이들을 불러 아내와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무척 놀랐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이라면 엄마는 우리마저 버린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을 더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마저 결국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엄마라고 하지도 마세요. 아빠가 그동안 우리 가족들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내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냉대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물론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셨고요.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고향집에 우리 집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말이 다 퍼졌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대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다 제 불찰입니다. 절 태울 듯이 들끓었던 화가 가라앉으니 그제야 절망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동안 병원도 열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완전히 좌절한 절 다시 일으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제까지 진심을 다해 치료해드렸던 환자분들이었어요. 그중엔 성수 씨와 그 가족들도 있었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부디 선생님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봐서라도 다시 힘을 내주세요. 선생님 아무 잘못도 없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절 기다려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기운을 차려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아직 저에겐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다시 힘차게 병원 문을 열었어요. 가끔 지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진심인 만큼 환자분들도 제게 큰 힘을 주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수 씨, 오늘도 출근하세요? 이 성수 씨 덕분에 우리 마을 주민분들 걱정 없이 다니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오늘도 출근해야죠. 선생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우리 오늘도 힘차게 살아보자고요. 성수 씨 큰아이는 진작 완치 판정을 받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고 성수 씨도 곧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은혜를 갚는다고 얼마씩 돈을 보내는 거 있죠? 전 그 돈을 모아다 좋은 곳에 쓰려고 잘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저에겐 지켜야 할 가족들이 또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전 오늘도 열심히 청진길 들어봅니다. 고향 마을은 여전히 따사롭고 고요하네요.
바람이 실려오는 정겨운 냄새가 찹찹했던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고요. 전 아마도 이곳에서 이 따뜻하고도 푸근한 고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이 곁을 지키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몸과 마음이 아프시다면 언제든 이 시골 의사를 찾아주세요. 그럼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치료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